살을 애는 듯한 북풍이 찢어진 문풍지를 사정없이 때리며 기괴한 비명을 질러대고 있었으니 그 소리는 마치 지옥의 나락에서 기어 올라온 굶주린 짐승들이 먹잇감을 찾아 헤매는 처절한 울부짖음과도 같아 듣는 이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칠흑 같은 어둠이 온 천지를 집어삼킨 그 밤. 심씨 부인은 다 타들어간 촛불처럼 위태롭게 흔들리는 생명을 부여잡고 싸늘하게 식어가는 구들장 위에 웅크리고 있었는데 뼛속까지 파고드는 한기보다 더 그녀를 공포에 떨게 만든 것은 눈보라 소리 사이로 간헐적으로 들려오는, 그러나 분명히 인간의 것이라고는 믿기 힘든 가냘픈 비명소리였다. 이 험한 날씨에 산짐승이 내려온 것인가? 아니면 원귀가 곡을 하는 것인가? 그녀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앙상하게 마른 손으로 귀를 틀어막으려 했으나 그 소리는 바람을 타고 기어이 방 안으로 스며들어 그녀의 심장을 날카로운 바늘로 찌르는 듯했다. 그것은 짐승의 것도 귀신의 것도 아닌 아직 차에 피어보지도 못한 어린 생명이 마지막 숨을 토해내며 어미를 찾는 애처로운 갓난아이의 울음소리임이 분명했다. 순간 심씨 부인의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렸고 그녀는 무언가에 홀린 듯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삐걱거리는 살인문을 열어 젖혔는데 문을 열자마자 몰아닥친 눈보라는 그녀의 따귀를 때리듯 거세게 안면을 강타하며 순식간에 온몸을 하얗게 뒤덮어버렸다. 어디냐? 도대체 어디에 있는 개냐? 그녀는 허리춤까지 차오른 눈더미를 헤치며 미친 듯이 소리가 나는 곳을 향해 기어가다시피 나아갔고 손발이 얼어 감각이 없어지는 고통 속에서도 오로지 그 가녀린 울음소리의 근원만을 쫓아 마을 어귀의 늙은 느티나무 아래에 당도했다. 그곳에는 얇은 삼배포대기 하나에 의지한 채 눈 속에 파묻혀 이미 얼굴이 보랏빛으로 변해가는 핏덩이 같은 사내아이 하나가 마치 세상의 모든 비정을 원망하듯 신락 같은 목숨을 이어가며 울고 있었다. 심씨 부인은 억장이 무너지는 듯한 비통함을 느끼며 얼어붙은 아이를 와락 끌어안았는데 아이의 몸은 이미 싸늘한 얼음장과 같아 그녀의 가슴을 서늘하게 식혀버릴 정도였으나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누더기 저고리를 풀어 헤쳐 아이의 차가운 몸을 자신의 맨살에 맞대었다. 아가, 죽지 마라. 제발 죽지 마라. 이 모진 세상에 태어나 어미젖 한번 제대로 물어보지 못하고 어찌 가려 하느냐. 방 안으로 돌아온 심씨 부인은 아이를 아랫목에 뉘었으나 며칠째 땔감이 떨어져 냉골이나 다름없는 방바닥은 아이의 온몸을 녹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했기에 그녀는 주저없이 자신이 덮고 있던 낡은 소미불을 몽땅 꺼내어 아이를 겹겹이 감싸고 자신의 천으로 아이를 드기 시작했다. 그녀 자신 또한 며칠을 굶어 기력이 쇠할 대로 쇠한 상태였지만 품 안에서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는 이 작은 생명을 살려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밤새도록 아이의 팔다리를 주무르고 입김을 불어넣었다. 인연이 비록 가진 것 하나 없는 천한 과부이나 하늘이 너를 내게 보내신 뜻이 분명 있을 터이니 내 목숨이 붙어있는 한 너를 굶겨 죽이지는 않으리라. 새벽달기 울 무렵이 되어서야 아이의 창백했던 볼에 희미하게 홍조가 돌기 시작했고 굳게 닫혀있던 아이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며 칠흑같이 검고 맑은 눈동자가 드러나자 심씨 부인은 참아왔던 눈물을 왈칵 쏟아내며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날이 밝자마자 심씨 부인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마을에서 젖동량을 하러 나섰는데 그녀가 갓난아이를 안고 헐벗은 차림으로 눈길을 걸어가는 모습은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자아내기에 충분했다. 저 팔자 사나운 심씨가 기어이 사고를 쳤구만. 제 입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 주제에 어디서 핏덩이를 주워와 키운다는 개인가. 마을의 촌부들은 혀를 차며 비웃거나 혹은 동정의 눈빛을 보냈지만 심씨 부인은 그들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아이를 먹일 젖 한 모금을 구하기 위해 굽신거리며 집집마다 문을 두드렸다. 개 중에는 문전박대를 하며 소금을 뿌리는 이도 있었으나 갓 출산한 떡집 안악이 남는 젖을 조금 나누어 주었을 때 심씨 부인은 마치 천금을 얻은 듯 감흡하여 수없이 허리를 굽혀 절을 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 은혜는 죽어서라도 갚겠습니다. 받아온 젖을 숟가락에 떠서 아이의 입에 조심스레 흘려넣자 아이는 살기 위해 본능적으로 입을 오물거리며 꿀꺽꿀꺽 삼켰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심씨 부인의 가슴 속에는 형언할 수 없는 뜨거운 모정이 솟구쳐 올랐다. 사실 심씨 부인은 젊은 시절 병으로 남편을 잃고 뱃속에 있던 아이마저 유산한 뒤 평생을 죄인처럼 숨죽여 살아온 기구한 운명의 여인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잡아먹을 년이라 손가락질하며 멀리했고 그녀 또한 자신의 기구한 팔자를 탓하며 세상과의 인연을 끊고 오로지 삭바느질과 남의 집 허드레실로 연명해오던 터였다. 그러한 그녀에게 눈보라치는 밤에 찾아온 이 아이는 단순한 짐이 아니라 잿빛으로 죽어있던 그녀의 삶에 다시금 색채를 불어넣어준 구원의 빛이자 하늘이 내려준 마지막 기회와도 같았다. 비록 찢어지게 가난하여 비단옷은커녕 무명옷 한 벌 제대로 입히지 못할 형편이었지만 심씨 부인은 아이의 맑은 눈동자를 바라보며 다짐하고 또 다짐했다. 네가 비록 부모에게 버림받고 눈 속에 묻혀 죽을 운명이었으나 이제는 내 아들이니라. 내 너를 훌륭하게 키워보란 듯이 이 세상의 중심에 우뚝 서게 만들 것이다. 그녀는 아이에게 경운 갱윤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으니 이는 구름을 밭 갈 듯 높은 뜻을 품고 세상을 경영하라는 거창하고도 간절한 소망이 담긴 이름이었다. 경운이 무럭무럭 자라 옹알이를 시작하고 뒤집기를 할 무렵 심씨 부인의 손마디는 삭바느질로 인해 더욱 굵어지고 거칠어졌으며 그녀의 허리는 굽어갔지만 방 안을 기어다니며 해맑게 웃는 경운을 볼 때마다 그녀는 모든 시름을 잊을 수 있었다. 그러나 가난이라는 놈은 끈질긴 거머리처럼 모자의 삶을 파고들었으니 끼니를 잊지 못해 맹물로 배를 채우는 날이 허다했고 겨울이면 문풍지 사이로 들어오는 황소바람을 온몸으로 막아내야만 했다. 어느 날 옆집 초에 진사댁의 종놈이 찾아와 빚독촉을 하며 행패를 부리고 갔을 때 겁에 질려 울고 있는 어린 경운을 달래며 심씨 부인은 피가 맺히도록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는 울고 있는 아이의 눈물을 거친 손바닥으로 닦아주며 마치 주문을 외우듯 나직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경운아, 똑똑히 보아라. 그리고 잊지 마라. 지금 우리가 겪는 이 서름과 배고픔은 장차 네가 큰 사람이 되기 위해 치르는 값비싼 수업료이니라. 저들은 지금 우리를 밟고 비웃지만 언젠가 네가 학문으로 천하를 호령하는 날 저들은 네 발 아래 엎드려 조아리게 될 것이다. 심씨 부인의 눈빛은 횃불처럼 이글거렸고 영문도 모른 채 어미의 비장한 얼굴을 바라보던 어린 경우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울음을 그쳤다. 그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 그것은 벼랑 끝에 선 어미가 자신의 뼈와 살을 깎아서라도 아들을 지키고야 말겠다는 피의 맹세였으며 앞으로 모자에게 닥쳐올 모진 시련과 고난의 서막을 알리는 비장한 선전포고였다. 그날 밤 심씨 부인은 잠든 경운의 매 어리맡의 정화수 한 그릇을 떠놓고 밤새도록 천지신명께 빌고 또 빌었으니 그녀의 기도는 지극한 정성이 되어 차가운 밤하늘의 별조차 감동시킬 듯하였다. 그렇게 눈보라 속에 버려졌던 핏덩이는 가난하고 늙은 과부의 품에서 끈질긴 생명력으로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고 운명의 수레바퀴는 서서히 그러나 거부할 수 없는 힘으로 굴러가기 시작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10여 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갔고 심씨 부인의 품에 안겨 가냘프게 울던 핏덩이 경우는
이제 제법 의젓한 소년의 티를 내게 되었으니 비록 입은 옷은 기워 입은 누더기에 불과하였으나 그 눈빛만은 밤하늘의 북두칠성처럼 영롱하게 빛나고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범상치 않은 기운을 느끼게 하였다. 마을 서당의 훈장 목소리가 담장을 넘어 들려올 때면 경우는 지게를 진 채로 그 담벼락 아래에 쭈그리고 앉아 흘러나오는 글 읽는 소리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주워 담았는데 이를 두고 마을 아이들은 도둑글이라 놀려대며 돌을 던지기 일쑤였으나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흙바닥에 나뭇가지로 글자를 쓰고 지우기를 반복하며 스스로 이치를 깨우쳐 나갔다. 종이 한 장, 붓 한 자루 살 형편이 못 되었기에 그에게는 드넓은 마당의 흙바닥이 종이었고 굴러다니는 몽당 나뭇가지가 붓이었으며 흐르는 냇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곧 스승이었다. 어느 늦가을 오후 서당의 아이들이 모두 돌아간 뒤 텅 빈 마당에 몰래 들어간 경운이 훈장이 버린 파지를 주워 펴보고 있을 때였다. 인기척을 느낀 훈장이 방문을 열고 나와 호통을 쳤다. 내 이놈 아비 없는 후레자식 주제에 감히 신성한 글방을 기웃거리다니. 내 놈의 천한 발이 닿는 곳마다 부정이 탄다는 것을 모르느냐. 훈장의 모욕적인 언사는 비수가 되어 어린 경운의 가슴을 후벼 팠고 그는 황급히 도망쳐 나왔으나 등 뒤로 쏟아지는 비웃음 소리는 귓가에 맴돌아 떠나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붉게 물든 노을을 바라보며 경우는 주먹을 꽉 쥐었다. 자신의 머릿속에는 천자문은 물론이요. 명심보감의 구절들이 생생하게 살아 숨쉬고 있었건만 단지 가난하고 아비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배움의 기회조차 박탈당해야 하는 현실이 사무치게 원통했다. 그러나 방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하루 종일 남의 집 밭일을 하고 돌아와 퉁퉁 부은 다리를 두드리며 앓는 소리를 내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자 그 원망은 순식간에 죄스러움으로 변하였다. 심씨 부인은 아들이 돌아온 것을 보고는 급히 표정을 바꾸어 미소를 지으며 부엌으로 향했다. 경훈아, 배고프지 오늘은 윗마을 잔칫집에서 얻어온 전이 있단다. 그녀가 나온 밥상에는 식어 빠진 전 몇 조각과 물을 잔뜩 부어 끓인 희멀건 죽 한 그릇이 전부였다. 심씨 부인은 자신의 그릇에는 숭늉만 가득 채워놓고는 아들의 밥그릇에 전을 얹어주며 말했다. 어미는 속이 더부룩하여 생각이 없으니 너나 많이 들거라. 한창 클 나이에 먹는 것이 부실하여 뼈만 앙상하니 내 마음이 찢어지는구나. 경우는 그것이 어머니의 서글픈 거짓말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목이 메어 밥을 넘길 수가 없었다. 숟가락을 든 손이 가늘게 떨렸고 그는 짐짓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저도 밖에서 주전부리를 하여 배가 부릅니다. 이 전은 어머니가 드세요. 서로에게 밥을 권하며 옥신각신하는 모자의 모습은 가난 속에서도 피어나는 한 송이 연꽃처럼 애처롭고도 아름다웠다. 그러나 가난보다 더 무서운 것은 탐욕스러운 인간의 욕심이었으니 마을의 유지이자 대지주인 최진사의 횡포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었다. 최진사는 마을의 기름진 땅을 거의 다 차지하고도 만족하지 못해 심씨 부인이 피땀 흘려 일구어 놓은 산비탈의 작은 텃밭마저 눈독을 들이고 있었다. 어느 날 최진사가 거만한 표정으로 하인들을 대동하고 심씨 부인의 오두막을 찾아왔다. 비단 옷을 입고 기름기가 흐르는 얼굴을 한 최진사는 마당에 침을 뱉으며 으름장을 놓았다. 이복의 심씨, 자네가 경작하는 그 땅 말일세. 내 문서를 다시 확인해보니 우리 조상 묘자리에 속하는 땅이더구만. 그러니 당장 그 밭을 비우고 나가게. 그것은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리였다. 그 밭에서 나오는 콩과 감자로 근근히 겨울을 나던 모자에게 땅을 내놓으라는 것은 곧 죽으라는 말과 다름없었다. 심씨 부인은 최진사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했다. 진사 어른,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 땅이 없으면 저희 모자는 당장 굶어 죽습니다. 한 번만 굽어 살펴주십시오. 그녀의 처절한 울부짖음에도 최진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차갑게 내뱉었다. 사정 봐주다가는 내 재산 다 거덜나겠네. 법대로 할 터이니 억울하면 관에 가서 호소하든가. 최진사가 하인을 시켜 심씨 부인을 발로 차버리자. 그녀는 힘없이 나뒹굴었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경운의 눈에서 붉은 불꽃이 튀었다. 그만하시오. 어찌 사람의 탈을 쓰고 이리도 잔인할 수 있단 말이오. 경운이 달려들어 어머니를 부축하며 소리쳤지만 최진사는 코웃음을 칠 뿐이었다. 저놈 눈초리 좀 보게. 제 압이 없는 티를 내는구만. 내 놈이 아무리 짖어봐야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최진사 일행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사라진 뒤 경우는 흙투성이가 된 어머니를 업고 방으로 들어와 찢어진 치맛자락을 여미어 드렸다. 어머니의 거친 손등 위로 경운의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그날 밤 경우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조용히 일어나 마당으로 나갔다. 달빛 아래 놓인 지게와 낫이 서늘한 빛을 내뿜고 있었다. 그는 흙바닥에 써놓았던 글자들을 발로 벅벅 문지러 지워버렸다. 그리 밥을 먹여주더냐. 공자왈, 맹자왈 하는 소리가 저 탐관오리들의 배를 채워줄 뿐 힘없는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구나. 경우는 비장한 결심을 한 듯 아끼던 몽당, 나뭇가지를 뚝 부러뜨려 멀리 던져버렸다. 그리고는 어머니가 잠든 방문을 향해 큰절을 올리며 속으로 맹세했다. 어머니, 이제 헛된 꿈은 꾸지 않겠습니다. 제 주제에 양반들이나 하는 공부를 탐한 것이 죄였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무를 하고 품을 팔아 어머니의 주름진 얼굴에 웃음꽃을 피워드리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동이 트기도 전에 경우는 지게를 짊어지고 나설 채비를 했다. 부스스 눈을 뜬 심씨 부인이 놀라 물었다. 경우나, 이 새벽에 어딜 가려는 개냐? 그리고 그 지게는 또 무엇이고? 경우는 어머니의 시선을 피하며 짐짓 씩씩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어머니, 저 이제 글 공부 따위는 안 할랍니다. 머리만 아프고 배만 고프지 뭡니까? 앞산에 가서 나무를 해다가 장에 내다 팔면 쌀이라도 한 되박 살 수 있을 겁니다. 아들의 말에 심씨 부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아들의 재능이 얼마나 뛰어난지, 그리고 그가 얼마나 공부를 갈망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아니 된다. 네가 무슨 소리를 하는 개냐. 너는 반드시 과거에 급제하여 이 어미의 한을 풀어주어야 할 몸이다. 나무꾼이라니. 당치도 않다. 그러나 경운의 고집도 만만치 않았다. 어머니, 밥 굽는 선비보다 배부른 나무꾼이 낫습니다. 최진사 같은 놈들에게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돈을 벌어야지요. 경우는 어머니의 만류를 뿌리치고 서둘러 살인문을 나섰다. 그의 등 뒤로 심씨 부인의 탄식 섞인 울음소리가 들려왔지만 그는 입술을 깨물며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산으로 향하는 가파른 비탈길을 오르며 경우는 흐르는 눈물을 닦지 않았다. 그의 어깨를 짓누르는 지게의 무게보다 꿈을 포기해야만 하는 현실의 무게가 청은망은 더 무겁게 그의 가슴을 짓눌렀기 때문이다. 숲속에서 들려오는 뻐꾸기, 울음소리가 마치 자신의 처지를 비웃는 듯하여 경우는 미친 듯이 낫을 휘둘러 잡목들을 베어 넘겼다. 거친 숨소리와 함께 잘려나가는 나뭇가지들처럼 그의 가슴속에 품었던 천군의 꿈도 하나둘 잘려나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살점이라도 떼어줄 준비가 되어 있는 어미의 사랑이, 그리고 그 독한 결심이 자신을 다시 책상 앞으로 돌려놓을 것임을 해걸음이 뉘엿뉘엿 산마루를 넘어갈 무렵 경우는 지게 가득 땔감을 짊어지고 비오듯 쏟아지는 땀방울을 훔치며 살인문을 들어섰는데 그의 품속에는
나무를 판 돈으로 산 쌀 한 뙑박과 마른 생선 한 마리가 소중하게 안겨 있었다. 어머니, 제가 왔습니다. 오늘 장날이라 값을 후하게 쳐주더군요. 이제 며칠간은 끼니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경우는 짐짓 의기양양한 목소리로 외쳤으나 방 안에서는 아무런 인기척이 없었고 서늘한 침묵만이 감돌아 그의 등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방문을 열자 심씨 부인은 윗목에 정승처럼 꼿꼿하게 앉아 벽을 보고 있었는데 그녀의 앞에는 경운이 아침에 떠다 놓은 냉수 사발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을 뿐이었다. 어머니, 왜 불도 떼지 않으시고. 경운의 말이 차에 끝나기도 전에 심씨 부인이 병력 같은 고함과 함께 몸을 돌렸는데 그 눈빛이 어찌나 매섭고 서슬퍼런지 경우는 들고 있던 쌀자루를 놓칠 뻔하였다. 내 이놈 그까짓 쌀 한 줌과 생선 토막이 내 목구멍으로 넘어갈 듯 싶으냐, 내 너를 키울 때. 남의 집 머슴 노릇이나 시키려고 내 피와 살을 깎아 먹인 줄 아느냐. 심씨 부인은 경운이 내려놓은 쌀자루를 집어 마당으로 내던져버렸고 하얀 쌀알들이 흙바닥에 흩어지며 처참하게 나뒹굴자 경운의 가슴도 철렁 내려앉았다. 어머니, 어찌 이러십니까? 당장 굶어 죽게 생겼는데 글 공부가 다 무슨 소용입니까? 경운이 울부짖으며 쌀알을 주워 담으려 하자 심씨 부인은 달려나와 아들의 손등을 매몰차게 내리쳤다. 손대지 마라. 내 굶어 죽어 거적대기에 말려 나갈지언정. 네가 공부를 포기하고 번 돈으로 산 밥은 먹지 않겠다. 네가 진정 나를 위한다면 붓을 들어라. 그것이 아니면 차라리 이 어미를 먼저 묻고 가거라. 그녀의 서리빨 같은 호통의 경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으니 평소 온화하고 자애롭던 어머니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자식을 위해 아끼라도 될 기세인 비장한 여인만이 서 있을 뿐이었다. 그날 밤 모자는 흩어진 쌀알을 줍지도 저녁을 짓지도 않은 채 각자의 방구석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경우는 자신의 어리석은 판단이 어머니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음을 깨닫고 흐느꼈고 심씨 부인은 아들을 너무 모질게 대했다는 죄책감과 가난의 소름에 소리 없는 눈물을 삼켰다. 모두가 잠든 깊은 밤 다구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막 속에서 심씨 부인은 조용히 몸을 일으켜 몽당 빗자루 같은 빛바랜 거울 앞에 앉았다. 희미한 달빛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고생에 찌들어 주름이 가득했지만 젊은 시절부터 곱게 길러온 풍성한 머리카락만은 여전히 흑단처럼 검고 윤기가 흐르고 있었다. 조선의 여인에게 머리카락이란 목숨과도 같은 정절의 상징이자 부모가 물려준 소중한 신체의 일부였으나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반짓고리에서 시퍼런 가위를 꺼내 들었다. 여보, 그리고 조상님들, 이 불효한 며느리를 용서하소서. 허나 내 자식놈 붓 한 자루 쥐어주려면 이 길밖에 없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꽉 깨물고 눈을 질끈 감은 채 사각거리는 섬뜩한 소리와 함께 자신의 머리채를 싹둑 잘라내었다. 툭, 투둑. 잘려나간 머리카락이 방바닥에 떨어지는 소리는 마치 그녀의 생명이 깎여나가는 소리처럼 처연하게 들렸다. 심씨 부인은 잘린 머리카락을 고이 묶어 품에 안고는 짧아진 머리를 댕기로 대충 묶고 그 위에 낡은 수건을 둘러썼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고 흉측하여 참아 볼 수 없었으나 그녀의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강인하게 빛나고 있었다. 다음 날 새벽 심씨 부인은 읍내 장터로 달려가 자신의 머리카락을 가채 가발 만드는 가게에 팔아넘겼다. 주인은 머리카락의 상태가 좋다며 꽤 넉넉한 값을 쳐주었고 그녀는 그 돈을 움켜쥐고 지물포로 달려가 최상급의 붓과 먹 그리고 질 좋은 종이를 샀다. 집에 돌아온 심씨 부인은 멍하니 앉아있는 경운의 앞에 그 귀한 문방사울을 내려놓았다.
자, 받아라. 이것이 네가 짊어져야 할 진짜 지게이다. 경우는 눈이 휘둥그레져 물었다. 어머니, 이 귀한 것을 어찌 마련하셨습니까? 돈이 어디서 났단 말입니까? 심씨 부인은 황급히 머리에 쓴 수건을 고쳐매며 둘러댔다. 그건 네가 알 바 아니다. 그저 이웃에서 빚을 좀 내었다. 그러나 영민한 경운이 어머니의 수상한 낌새를 눈치채지 못할 리 없었다. 그가 어머니의 손을 잡고 다그치자 신랑이 끝에 심씨 부인의 머리에 씌워져 있던 수건이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순간 경운의 눈동자가 지진이 난 듯 흔들렸고 그의 입에서는 비명 같은 탄식이 터져나왔다. 어머니 머리가 왜 이러십니까? 흉하게 잘려나간 어머니의 짧은 머리카락, 듬성듬성 드러난 하얀 두피는 경운에게 그 어떤 회초리보다 더 큰 고통과 충격을 안겨주었다. 이 못난 놈 때문에, 고작 붓 한 자루 때문에 귀한 머리카락을 파셨단 말입니까? 경운은 어머니의 무릎에 얼굴을 묻고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가슴 저 밑바닥에서 끓어오르는 뜨거운 것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와 피를 토하는 듯한 통곡이 되었다. 심씨 부인은 짧아진 머리를 쓰다듬으며 애써 담담하게 말했다. 울지 마라. 머리카락은 다시 자라면 그만이다. 허나 네가 공부할 때를 놓치면 영영 다시 오지 않는다. 이 붓끝에 내 머리카락이 달려있고 이 종이에 내 살가죽이 박혀있다 생각해라. 그러니 허투루 획 하나라도 긋는다면 그것은 이 어미의 살을 베는 것과 같을 것이다. 그날 이후 경우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그는 어머니가 사준 붓을 마치 신주단지 모시듯 소중히 다루었고 책상 앞에 앉으면 밥 먹는 시간도 잊은 채 학문에 매진했다. 밤이 되면 심씨 부인은 등잔불 심지를 도두어가며 삭바느질을 했고 그 곁에서 경우는 낭랑한 목소리로 글을 읽었으니 모자의 그림자가 문창호지에 비치는 모습은 세상 그 어떤 풍경보다 경건하고 아름다웠다. 여름에는 모기에 뜯기면서도 부채질을 멈추지 않았고 겨울에는 언손을 호호 불어가며 책장을 넘겼다. 그의 실력은 일취월장하여 마을 서당의 훈장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가 되었고 이제 더 이상 마을 그 누구도 그를 아비 없는 자식이라 무시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의 글에는 가난의 고통과 어머니의 희생 그리고 세상을 향한 날카로운 통찰이 서려 있어 읽는 이의 심금을 울리는 힘이 생겼기 때문이다. 어느덧 한양에서 과거 시험이 열린다는 공고가 붙었고 경우는 떠날 채비를 마쳤다. 심씨 부인은 밤새 지은 무명 두루마기를 아들에게 입히며 옷매무새를 다듬어 주었다. 그리고는 품속 깊은 곳에서 꼬깃꼬깃한 쌈짓돈을 꺼내어 경운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것은 내가 삭바느질로 모은 돈이니 노잣돈으로 쓰거라. 그리고 명심해라. 장원급제를 못해도 좋으니 부끄럽지 않은 글을 쓰고 오너라. 네가 배운 것은 출세를 위함이 아니라 사람답게 살기 위함임을 잊지 말거라. 경우는 어머니의 거친 손을 자신의 볼에 비비며 맹세했다.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제 이름 석자가 세상에 울려 퍼지게 하여 반드시 어머니께 효도하겠습니다. 부디 건강히 기다려 주십시오. 이별의 순간은 짧았으나 그 여운은 길었다. 동구 밖 정자나무 아래까지 배웅 나온 심씨 부인은 아들의 뒷모습이 점이 되어 사라질 때까지 자리를 뜨지 못했다. 안개가 자욱한 새벽길을 홀로 걸어가는 경운의 등에는 낡은 괴나리 보찜 하나가 매달려 있었으나 그의 가슴 속에는 어머니가 잘라낸 머리카락의 무게만큼이나 묵직한 책임감과 천하를 품겠다는 원대한 포부가 꿈틀거리고 있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펄럭이는 그의 옷자락은 마치 거친 파도를 헤치고 나아가는 돛담배의 닭과 같았으니 이제 소녀는 껍질을 깨고
나와 거친 세상의 한복판으로. 운명을 건 승부처인 한양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디딘 것이었다. 뒤를 돌아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으나 뒤돌아보면 어머니가 울고 계실 것을 알기에, 그리고 자신의 약한 마음이 다시 고개를 들까 두려워 경우는 이를 악물고 앞만 보고 걸었다. 그의 눈앞에 펼쳐진 길은 끝이 보이지 않았으나 그의 귓가는 장하다 내 아들이라 속삭이던 어머니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와 힘을 북돋아 주었다. 한양의 과거장 개주창은 전국 팔도에서 모여든 수만 명의 선비들이 내뿜는 열기와 긴장감으로 인해 숨이 턱턱 막힐 지경이었으니 먹을 까는 소리와 종이 넘기는 소리가 마치 거대한 파도 소리처럼 들려왔다. 구름 한 점 없는 가을 하늘 아래 임금께서 친히 내리신 시제 시티가 대문짝만하게 걸리자 장내에는 일순간 침묵이 흘렀다. 논하라. 백성의 가난은 누구의 탓이며 위정자는 무엇으로 그 눈물을 닦아주어야 하는가. 그것은 마치 하늘이 경운을 위해 예비해둔 질문과도 같았다. 경운은 떨리는 손으로 붓을 움켜쥐었다. 그의 뇌리에는 공자나 맹자의 고리타분한 이론이 떠오른 것이 아니라 눈보라치던 밤 자신을 살리기 위해 품에 안았던 어머니의 천, 밭을 빼앗기고 피눈물을 흘리던 촌부들의 주름진 얼굴, 그리고 붓 한 자루를 사기 위해 잘려나간 어머니의 짧은 머리카락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경우는 먹을 지나게 가라 일필휘주로 써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의 붓끝은 춤을 추듯 현란하게 움직였으나 그 획 하나하나는 마치 칼날처럼 날카롭고 무거웠다. 백성이 가난한 것은 하늘의 뜻이 아니오 탐관오리의 가혹한 수탈 때문이니 곳간이 꽉 찬 자들이 굶주린 자의 밥그릇을 깨트리는 형국이라. 종이 위로 번져나가는 것은 단순한 먹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어머니의 피였고 백성들의 땀이었으며 경운 자신의 뼈를 깎는 통곡이었다. 해가 서산으로 기울고 시험 종료를 알리는 북소리가 둥둥 울릴 때까지 경운은 붓을 놓지 않았고 마침내 마지막 점을 찍었을 때 그의 온몸은 비 오듯 쏟아지는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그는 혼을 다 바쳐 쓴 답안지를 제출하고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과거장을 빠져나왔다. 결과가 어찌되든 후회는 없었다.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쏟아부었기 때문이었다. 한편 경운이 떠난 고향 마을에는 불길한 먹구름이 들이우고 있었으니 탐욕에 눈이 먼 채 진사가 마침내 마각을 드러낸 것이었다. 그는 경운이 과거를 보러 간 사이 관아의 사또와 결탁하여 심씨 부인을 관아로 끌고 갔다. 죄목은 터무니없게도 남의 땅을 무단으로 점거하고 문서를 위조했다는 것이었다. 관아의 마당에는 형틀이 놓여 있었고 심씨 부인은 포승줄에 묶인 채 무릎이 꿇려 있었다. 사또는 거만하게 내려다보며 소리쳤다. 이 고얀 연초에 진사 어른의 땅을 내 것이라 우기며 문서까지 훔쳤다니. 내 죄를 네가 알렸다. 어서 이실직고하고 땅 문서를 내놓지 못할까. 심씨 부인은 모진 고문으로 입술이 터지고 옷이 찢겨나갔으나 눈빛만은 꺾이지 않았다. 사또날이 하늘이 보고 있고 땅이 알고 있습니다. 그 땅은 제 남편이 피땀 흘려 일군 땅이옵니다. 최진사가 권세로 힘없는 과부를 핍박하는 것이니 부디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옆에 앉아 부채질을 하던 최진사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거들었다. 허허허, 전현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사또, 저 독한 년이 매맛을 덜 봐서 그렇습니다. 곤장을 쳐서라도 기어이 자백을 받아내야 합니다. 게다가 전현 아들놈은 한양 가서 과거는커녕 노잣돈이나 탕진하고 어디서 빌어먹고 있을 게 뻔하지 않습니까? 사또는 고개를 끄덕이며 형방에게 눈짓을 했고 곧이어 곤장 떨어지는 소리가 관아 마당을 쩌렁쩌렁 울렸다. 매우 쳐라.
전연의 입에서 살려달라는 소리가 나올 때까지 쳐라, 퍽퍽 살점이 튀고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고통 속에서도 심씨 부인은 이를 악물고 비명조차 지르지 않았다. 그녀는 속으로 오직 하나만을 되뇌었다. 경훈아, 내 아들 경훈아. 어미는 죽어도 땅을 뺏기지 않으마. 이 땅은 네가 돌아와 쉴 곳이다. 내 목숨이 끊어져도 지킬 것이다. 그녀의 뚝심에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도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어 고개를 돌리고 눈물을 훔쳤다. 바로 그때 한양의 대궐 안편전에서는 임금이 친히 답안지를 채점하고 있었는데 한 장의 답안지를 읽어 내려가던 임금의 용안이 붉게 상기되더니 급기야 눈가에 이슬이 맺혔다. 임금은 책상을 치며 감탄했다. 천하의 명문이로다. 이 글에는 백성의 피눈물이 배어있고 나라를 걱정하는 충심이 서려 있다. 글쓴이의 이름이 무엇이냐? 신하가 급히 확인하여 아뢰었다. 전라도 상월 출신의 심경훈이라 하옵니다. 임금은 고개를 끄덕이며 어명을 내렸다. 당장 이자를 장원급제 좌유안지디로 봉하고 암행어사 애인식 유씨의 직분을 내려 고향으로 보내라. 내 이자의 글에서 지적한 탐관 오리들의 실태를 낱낱이 파헤치고 오게 할 것이다. 이는 전례 없는 파격적인 인사였으나 그만큼 경훈의 글이 주는 울림이 컸던 것이다. 며칠 후 심씨 부인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바로 그 시각, 마을 어귀에 뽀얀 먼지를 일으키며 한 무리의 사람들이 나타났다. 그러나 그들은 화려한 관복이 아닌 허름한 페랭이를 쓴 장사치들의 행색을 하고 있었다. 관아의 마당은 이미 피투성이가 된 심씨 부인으로 인해 처참한 지옥도와 같았고 사또는 마지막으로 소리쳤다. 이 독한 년, 이제 그만 포기하고 도장을 찍어라. 그렇지 않으면 내 놈 아들이 돌아와도 제사밥조차 차려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최진사는 낄낄거리며 심씨 부인의 손을 억지로 잡아 인주를 묻히고 문서에 찍으려 했다. 심씨 부인은 희미해져가는 의식 속에서도 필사적으로 저항했으나 기력이 다하여 손이 맥없이 끌려가고 있었다. 아, 경훈아, 어미를 용서해라. 그 절체절명의 순간 관아의 대문이 쾅 하고 열리더니 천둥 같은 호통 소리가 장내를 뒤흔들었다. 멈추시오. 대낮에 관에서 이 무슨 폐악질이란 말이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대문으로 쏠렸다. 그곳에는 남루한 옷차림의 청년이 서 있었는데 갓끈은 끊어지고 신발은 해져 있었으나 그 눈빛만은 맹수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최진사가 눈을 가늘게 뜨고 쳐다보다가 소리쳤다. 아니, 이게 누구야. 한양 가서 거지가 되어 돌아온 경훈이 놈 아니냐. 꼴 좋다. 내 어미 꼴을 보러 왔느냐. 사또도 비웃으며 포졸들에게 명했다. 저 미친놈을 당장 끌어내라. 감히 관아의 신성한 재판을 방해하다니. 곤장을 쳐서 쫓아내라. 포졸들이 경훈에게 달려들자 경훈은 입가에 싸늘한 미소를 띠며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어 높이 치켜들었다. 햇살을 받아 번쩍이는 그것은 5마리의 말이 새겨진 황금빛 마파에 에마파이였다. 순간 시간이 멈춘 듯 정적이 흘렀다. 경훈이 우렁찬 목소리로 외쳤다. 암행어사 출도야. 앤식 유시 주다오예. 그 소리는 마치 마른 하늘의 날벼락과 같아 관아의 기와장이 들썩일 정도였다. 곧이어 사방에서 역졸들이 쏟아져 들어오며 포졸들을 제압했고 사색이 된 사또와 최진사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어사또 나리. 마을 사람들은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고 형틀에 묶여있던 심씨 부인은 흐릿한 눈을 들어 믿기지 않는 광경을 바라보았다. 경훈은 성큼성큼 걸어와 최진사와 사또 앞에 섰다. 내 이놈들 백성의 고혈을 빨고 억울한 일을 핍박한 죄. 하늘이 용서치 않을 것이다. 여봐라 이 탐관오리들을 당장 포박하여 옥에 가두고
그 죄상을 낱낱이 밝혀 엄벌에 처하라. 역졸들이 최진사와 사또를 굴비 역드듯 묶어 끌고 가자. 그들은 살려달라며 비굴하게 애원했으나 경우는 차가운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그는 곧바로 형틀로 달려가 묶여있는 어머니의 포승줄을 풀었다. 피범벅이 된 어머니를 품에 안은 경운의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다. 어머니, 늦어서 죄송합니다. 불효자 경운이 어머니의 은혜에 보답하러 왔습니다. 심씨 부인은 피 묻은 손을 들어 아들의 얼굴을 어루만졌다. 그녀의 손끝에서 느껴지는 아들의 관복, 그리고 가슴에 달린 흉배 만호가 꿈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다. 경운아, 정말 내 아들 경운이 맞느냐? 장하다. 장해, 내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모자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오열했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백성들도 모두 엎드려 감동의 눈물을 흘리니 그 통곡 소리가 하늘에 닿아 무심하던 구름조차 눈물을 뿌릴 듯하였다. 관아의 소란이 가라앉고 어둠이 짙게 깔린 옥새는 죄인들의 신음소리만이 간간히 들려올 뿐이었으나 심씨 부인이 머물고 있는 내야 내 야의 별차에는 따스한 불빛과 함께 향긋한 탕약 냄새가 은은하게 퍼져나오고 있었다. 경우는 피 묻은 관복을 갈아입을 새도 없이 어머니의 곁을 지키며 손수 약사발을 들고 있었다. 어머니, 뜨거우니 천천히 드시옵소서. 의원 말로는 뼈가 상하지는 않았으나 기력이 쇠하여 오랫동안 요양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경운이 호흡으로 건넨 탕약을 받아든 심씨 부인의 손은 여전히 투박하고 거칠었으며 곤장으로 인해 터진 살점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으나 그녀의 얼굴에는 평생토록 드리워져 있던 근심의 그림자가 거치고 더할 나위 없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그녀는 약을 마시는 둥 마는 둥 하며 눈앞에 앉아있는 아들의 얼굴을 뜯어보고 또 뜯어보았다. 마치 이 모든 것이 하룻밤의 꿈이 되어 사라질까 두려운 사람처럼 아들의 콧날과 눈매를 눈에 담고 가슴에 새기려는 듯했다. 경운아, 내 몸은 괜찮다. 그저 네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주었으니 나는 지금 당장 눈을 감아도 여한이 없다. 그 모진 세월, 어미의 욕심 때문에 네가 겪었을 고초를 생각하면 내 가슴이 미어지는구나. 심씨 부인의 눈시울이 붉어지자 경우는 어머니의 손을 두 손으로 꼭 감싸 쥐었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십시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음은 오로지 어머니의 피와 눈물 덕분입니다. 어머니가 제 머리 위에 지붕이 되어주시고 제 발밑에 디딤돌이 되어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밤이 깊도록 모자는 지나온 세월의 회포를 풀며 울다가 웃기를 반복했으니 창밖의 달림도 그 정경이 애틋하여 차마 구름 뒤로 숨지 못하고 창호지에 은은한 그림자를 드리워 주었다. 이튿날 날이 밝자 관아의 마당은 어제와는 전혀 다른 기운으로 가득 찼다.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모여든 백성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대청마루 높은 곳에는 금빛 마패를 앞세운 경운이 서리빨 같은 위엄을 뽐내며 앉아 있었다. 그 아래에는 포승줄에 묶인 최진사와 전 사또가 무릎이 꿇린 채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다. 경운이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죄상을 물었다. 최진사는 듣거라. 너는 조상대대로 내려온 부를 베풀기는커녕 가난한 백성들의 고혈을 빨아 제 배를 채우고 무고한 이를 관에 고발하여 목숨을 위협하였으니 그 죄가 하늘에 닿고 땅을 가른다. 네가 빼앗은 모든 전답은 원래 주인에게 돌려줄 것이며 너는 곤장 100대를 맞고 1000리박 외딴 섬으로 유배를 떠날 것이다. 내 재산의 절반은 국께 환수하고 나머지 절반은 빈민을 구제하는 데 쓸 것이니 그리 알라. 최진사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읍소했으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이어 경우는 전 사또를 향해 눈을 부라렸다.
국록을 먹는 관리로서 백성을 어버이처럼 섬겨야 마땅하거늘 탐욕스러운 자와 결탁하여 법을 어지럽히고 무고한 백성을 형틀에 메었으니 너 또한 관직을 삭탈하고 옥에 가두어 국법의 엄중함을 보일 것이다. 경운의 판결이 떨어지자마자 곤장치는 소리가 관할을 울렸고 이를 지켜보던 백성들은 막힌 속이 뚫린 듯 환호성을 질렀다. 암행어사 만세, 심씨 부인 만세. 그들의 환호는 단순한 기쁨이 아니라 오랜 세월 억눌려왔던 서름이 터져나오는 해방의 외침이었다. 경우는 즉시 형방을 시켜 최진사가 빼앗았던 땅 문서들을 가져오게 하여 떨리는 손으로 하나하나 주인들에게 돌려주었다. 심씨 부인의 작은 반문서가 다시 그녀의 품으로 돌아왔을 때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얼싸안고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 모든 공무를 마친 며칠 뒤 경우는 금이환향 진이환샹 이 예를 갖추어 정식으로 마을에 입성하였다. 붉은 관복에 어사화를 꽂고 백매에 올라탄 그의 모습은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신장과도 같았다. 앞에서는 풍물패가 꽹과리와 징글 울리며 길을 열었고 뒤에는 비단과 곡식을 실은 수레가 줄을 이었다. 그러나 경우는 마을 어귀에 다다르자 말에서 내려 걷기 시작했다. 저 멀리 동네 사람들이 마련한 비단 방석 위에 곱게 차려입은 심씨 부인이 앉아 있었기 때문이었다. 비록 허리는 굽고 머리숱은 예전 같지 않았으나 그 표정만큼은 천하를 얻은 황후보다 더 기품 있고 행복해 보였다. 경우는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어머니를 향해 큰 절을 올렸다. 어머니, 소자 경훈이 임금님의 하사품과 함께 어머니의 잃어버린 웃음을 되찾아 왔습니다. 부디 이 못난 자식의 절을 받으십시오. 경훈이 절을 올리자 심씨 부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달려와 아들을 일으켜 세웠다. 일어나라. 어서 일어나라. 내 아들이 흙 묻으면 아니 된다. 그녀는 아들의 옷에 묻은 먼지를 털어주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고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도 눈물 바다를 이루었다. 과거 잡아먹을 년이라 손가락질하던 촌부들도 젖동량을 외면했던 이웃들도 모두 나와 머리를 조아리며 심씨 부인의 덕을 칭송했다. 심씨 부인은 생불산 부처이십니다. 저런 효자를 키워내셨으니 우리 마을의 자랑입니다. 심씨 부인은 그제야 굽었던 등을 펴고 당당하게 세상을 마주할 수 있었다. 그것은 아들의 출세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지켜온 신념과 사랑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받았기 때문이었다. 세월은 다시 유수처럼 흘러 10수년이 지났고 한양의 고래등 같은 기와집 사랑채에는 백발이 성성한 노파가 따스한 햇볕을 쬐며 앉아 있었다. 경우는 조정의 영의정에까지 올라 백성들의 칭송을 받는 재상이 되었고 심씨 부인은 아들의 극진한 봉양을 받으며 평온한 말년을 보내고 있었다. 비단옷을 입고 산의 진미를 먹어도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바늘에 찔린 흉터와 거친 노동의 흔적이 남아 있었으나 경우는 그 손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손이라 여기며 아침 저녁으로 문안 인사를 올렸다. 어느 화창한 봄날 심씨 부인은 경운을 불렀다. 경운아, 날이 참 좋구나. 내 너에게 줄 것이 있다. 그녀는 장롱 깊은 곳에서 낡은 보자기에 쌓인 무언가를 꺼냈다. 그것은 오래전 그녀가 붓을 사기 위해 잘라 팔았던 머리카락으로 만든 붓, 닳고 닳아 몽당붓이 된 바로 그 붓이었다. 이 붓이 없었다면 오늘의 너도, 오늘의 나도 없었을 것이다. 내가 죽거든 이 붓을 내 관 속에 함께 넣어다오. 저승에 가서 내 아비에게 우리 아들이 이 붓으로 세상을 구했다고 자랑할 것이다. 경우는 늙은 어머니의 무릎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다. 며칠 뒤 심씨 부인은 잠을 자듯 평온한 얼굴로 세상을 떠났다. 그녀의 장례는
국장나라의 장례에 버금갈 정도로 성대하게 치러졌으나 경우는 어머니의 유언대로 화려한 부장품 대신 그 낡은 몽당붓 하나만을 어머니의 손에 쥐어드렸다. 묘소는 고향 마을, 처음 경운을 주었던 그 늙은 느티나무가 내려다 보이는 양지바른 언덕에 마련되었다. 장례를 마치고 내려오는 길, 경운은 마을 어귀에 느티나무 아래에 섰다. 눈보라치던 그날 밤, 핏덩이였던 자신을 살려낸 것은 기적이나 요행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여인의 위대한 사랑과 희생, 그리고 꺾이지 않는 의지가 만들어낸 필연이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어머니가 지어주신 이름처럼 흰 구름이 밭을 갈 듯 푸른 하늘을 유유히 흘러가고 있었다. 경우는 하늘을 향해 깊이 허리를 숙였다. 바람이 불어와 나뭇가지를 흔들자 마치 잘 살아야 한다, 내 아들아 라는 어머니의 속삭임이 들리는 듯했다. 이 이야기는 훗날까지 전해져 사람들은 말하였다. 천재는 하늘이 내리지만 그 천재를 만드는 것은 어머니의 땀과 눈물이라고. 그리고 진정한 효샤오란 부모를 호강시키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피땀 흘려 가르친 올바른 뜻을 세상에 펼쳐 그 이름을 더럽히지 않는 것이라고. 심씨 부인과 경운의 이야기는 시대를 넘어 많은 이들의 가슴속에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어 어려운 처지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용기를 주는 전설이 되었다.